요즘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 2부로 돌아왔습니다. 최혜린입니다. 옵션 만기를 무난히 넘긴 코스피가 보름 만에 1940선까지 회복을 했지요.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유입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외국인은 지난주 금요일 날 선물에서만 6,300계약이나 많이 사는 그런 대량 매수의 모습도 보여줬었는데요. 그렇지만 코스닥은 7거래일째 오르긴 했어도 520선 정도대 오니까 확실히 상승 탄력이 좀 떨어지는 버거운 모습도 연출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뉴욕 증시는 올 들어 최고의 주간 상승률을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1월 산업 생산이 부진했지만 예상 밖의 감소세를 띄었지만 한파 때문이라며 역시 별로 신경 쓰지 않는 모습 속에 지난주 마지막 거래일까지 오른 결과였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주목을 좀 끌었던 것은요. 주말에 있었던 유로존의 4분기 GDP 성장률이었는데 전 분기보다 0.3%나 성장하면서 성장 속도도 예상보다 괜찮았고요. 3분기 연속 성장세를 드러냈습니다. 옵션 만기 이후 수급도 조금 좋아지면서 외국인들도 돌아왔고 코스피도 1940까지 지수 조금 올랐지만 여전히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우리 장 유럽 그러니까 유로존이 우리 증시를 조금 살려줄까요? 이번 주에도 새로운 한 주간의 출발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과 중국, 일본까지 경제지표 발표가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모습을 볼까요? 출발 증시와이드 2부입니다. 먼저 지난주 금요일 기억부터 다시 되살려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돌아보고 오늘장 미리 전망을 좀 들어보는 리뷰 앤 프리뷰 시간부터 출발해보겠습니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은요. 거래대금 증가가 없이 그냥 제한적인 상승만 보였었다. 1940까지 회복을 했지만 거래대금 여전히 3조 원대 초반 또 3조 원이 안 되기도 했었었죠. 정영훈 팀장님은 1950선 아래에서 박스권 장세가 지속됐다 하셨고 김혜란 연구원님은 지난주 금요일 스마트카, 갤럭시 S5 관련주들이 강세를 띄었다. 섹터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김영겸 팀장님은 6천 계약 이상이나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대량 매수에 나섰다 하셨고 안성현 대리님은 외국인 기관 오래간만에 쌍끌이 매수세가 유입돼 1940선을 종가상 회복했다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오늘장 어떤 모습을 보일까요? 프리뷰입니다. 먼저 최희승 차장님은 이번 주 경제지표 발표가 집중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조금 확인한 후에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그전까지는 관망 전략을 주셨습니다. 정영훈 팀장님은 1950선 아래 저점을 확인했기에 상승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긍정적인 전망을 남겨주셨군요. 김혜란 연구원님은 1920포인트와 60포인트 사이의 박스권을 내다보셨고 한 줄 뛰어넘어서 맨 마지막 줄 먼저 보면요. 안성현 대리님 역시 이번 주에 박스권 장세를 예상하셨습니다. 그렇지만 1930선의 지지 여부가 이제는 중요해졌다. 라고 하셨고 김영겸 팀장님 네 번째 줄 의견을 마지막으로 보면요. 낙폭과대 대형주의 비중을 좀 늘렸으면 하셨고요. 중소형주는 비중을 줄였으면 하셨습니다. 이 같은 의견을 남기신 김영겸 팀장님은 지난주 금요일 리뷰를 외국인들 선물을 대량으로 샀다라고 얘기해 주시기도 했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HMC 투자증권 사당 지점으로 가서 최희승 차장 만나보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제한적 상승이긴 했는데 일단 1940선까지는 회복한 상황에서 이번 주 지표 발표가 상당히 많다면서요. 일단 확인하고 대응하자 이런 의견 남겨주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옵션 만기 때도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은 변동성이 그렇게 크지 않은 장중 변동성이 좀 없는 상태에서 잘 무난하게 맞췄고요. 한 주간 성적을 보면은 그냥 무난한 한 주였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주말 내내 좀 고민을 해봤는데 과연 앞으로 더 상승할 수 있는 어떤 재료나 모멘텀이 있을까? 크게 생각나는 부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이번 주에 지표 발표가 상당히 좀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본 GDP 4분기 GDP 발표가 있고요. 또 19일에는 가장 중요한 FOMC 의사록 공개가 있고 그 이외에도 유로존 쪽에 이제 PMI 지수라든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줄줄이 이제 발표될 예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역시나 오늘 발표되는 일본의 GDP와 관련돼서 일본 증시와 우리나라 증시 상당히 좀 연관성이 높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지금 지난 주말에는 미국 증시를 비롯해서 글로벌 증시가 선진국 증시가 대부분 이제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런 영향을 오늘 장 초반에 좀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요. 만약에 오늘 상승으로 출발한다 그러면은 뭐 일부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좀 좋겠다. 그리고 소폭 하락으로 출발하면은 낙폭이 좀 더 과대될 수가 있기 때문에 확대될 수 있는 부분들 좀 조심하면서 좀 어떤 무리한 매수보다는 좀 관망하는 쪽으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경제 발표가 이제 집중되는데 그중에서 이제 FOMC 회의록과 관련돼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1월부터 2월까지 계속해서 이제 양적 완화 축소를 이제 결정을 해서 시장에 좀 충격을 좀 줬던 만큼 이번 FOMC 회의록에 상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뭐 기준금리는 계속해서 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다는 내용은 이미 나왔습니다만 어떤 디테일한 부분에 있어서 FOMC 회의록을 보고 좀 추가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FOMC 회의록 결과에 따라서 어떤 외국인들의 수급 변화에도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19일날 FOMC 회의록 결과 발표 이후에 어떤 외국인들 수급 변화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세우는 게 좀 바람직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일본의 4분기 GDP 성장률 그리고 주 후반에 나올 FOMC 1월 의사록을 잘 살핀 후에 대응했으면 하셨는데요. 앞서서 많은 분들이 당분간 특별히 이번 주에 대해서는 여전히 박스권장일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셨고 또 어떤 분은 낙폭과대 대형주 비중을 늘리고 중소형주 비중을 줄이자라는 의견도 주셨었는데요. 어떻게 좀 공감하시는지요? 네, 일단 뭐 대형주 쪽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승 모멘텀이 좀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코스닥의 밑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아니고 어디까지나 이제 코스피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코스닥 개별 장세는 당분간 유지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의 이유는 현재 거래 대금이 뭐 3조 2천억 정도 전후해서 계속 거의 뭐 금융위기 수준 정도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꼭 그렇게 안 좋게만은 볼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뭐 그만큼 매도 세력도 그만큼 많이 줄었다 이렇게 좀 본다면은 뭐 긍정적인 요인 오히려 외국인들 수급이 좀 매수 쪽으로 좀 변화된다 그랬을 때는 반등이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긴 합니다만 지금 개별적으로 그 거래대금 없는 상태에서 코스닥 쪽은 외국인들 계속해서 좀 순매수 누적을 쌓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에 뭐 이런 부분들을 털어내고 다시 코스피 쪽으로 확 쏠린다 뭐 이런 부분들까지 좀 해석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어쨌든 코스닥 쪽에 그동안에 코스피가 참 잘 지켜준 데 반해서 코스닥은 상당히 좋지 못했거든요. 2013년도에 11월 달부터 코스닥 쪽으로 5천억 이상의 외국인들 순매수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개별 장세 쪽으로 해서 계속해서 좀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뭐 지금 이제 그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 뭐 예를 들어서 갤럭시 S5가 지금 출시될 예정인데 삼성전자의 주가보다는 그와 관련된 이제 부품주들, 뭐 우전엔 한단이라던가 뭐 나노스라던가 이런 카메라 부품 쪽 그리고 이제 방수 케이스 쪽 이렇게 해서 계속 코스닥 개별주 쪽으로만 좀 움직이는 현상들 당분간은 좀 이런 흐름들로 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형주 비중을 늘리자 이런 의견도 나오긴 했지만 우리 최희승 차장님은 당분간 코스닥 개별 종목장이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면서 갤럭시 S5 관련해 삼성전자보다는 부품주를 보는 것이 더 맞다라고 단적인 예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당지점 HMC 투자증권 최희승 차장과 함께 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오늘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과 함께 해볼 텐데 이번 주 지표 발표가 특별히 미국과 중국과 일본에 집중됐습니다. 이 이슈 파헤쳐보죠.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오늘 잠시 후에 나올 일본의 4분기 GDP 성장률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3분기가 전분기보다 0.3% 정도 증가했는데 이번에 그 이상 0.7% 정도 증가, 연율로는 2.8% 증가 정도가 컨센서스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그 3분기 같은 경우에는 경기가 그 개인 소비 부진으로 인해서 좀 위축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그 4분기부터는 소비세 인상을 앞두고서 개인들의 소비가 서서히 좀 살아나는 그런 분위기가 뚜렷합니다. 이 때문에 내수를 중심으로 해서 경기 회복세가 뚜렷한데요. 최근에 주가 상승이라든지 엔 하락으로 인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좀 회복세가 뚜렷합니다. 이 때문에 설비 투자도 좀 증가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로 인해서 4분기 GDP 성장률은 연율로 2.8% 정도니까 앞으로 5분기 연속 그 성장률이 계속 플러스로 돌아섰다는 점은 상당히 좀 그 일본 경제로 볼 때는 좀 낙관적인 그 전망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곧바로 이어서 내일 BOJ에서 금정위 통화정책회의도 열게 될 텐데 4월 소비세 인상을 앞둔 시점에서 추가 양적 완화를 단행할까라는 역시 공통된 의문점이 제기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발표되는 4분기 GDP 성장률이 컨센서스에 부합하는지 여부가 내일 있을 금정위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BOJ 같은 경우에는 2%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거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 정책에는 전혀 변화를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지금 현재 신흥국 신용 불안이 N고로 작용하지만 이번 주말에 G20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신흥국 시장에 대한 혼란을 논의할 것으로 보여지니까 아마 일본 정부 입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BOJ 입장도 그렇고 서둘러서 올리지는 않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이제 문제는 엔화 자체는 지금부터 서서히 절상되는 추세를 보이는데요. 아무래도 3월 말 헤지 펀드들의 환매가 45일 전에 고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엔매수 일본 주식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수가 있고요. 또 3월 말 결산을 앞둔 일본 기관들이 해외 외화 자산을 지금 매각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엔 매수로 접어드는 계절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분간 엔화는 서서히 절상되는 추세로 들어설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일단 2% 물가 상승률을 달성했기 때문에 추가 양적 완화는 아마 이번에 나오지 않을 거고 엔화도 여러 가지 분위기상 강세를 당분간 띌 것 같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 이번에 12월 경상수지가 나왔죠. 월간 기준으로 사상 최대 규모 적자를 나타냈는데 이렇게 엔저 사실은 105엔대까지 그래도 100엔대를 계속 상회하는 상황에서도 사상 최대 경상수지 적자가 나는 원인은 어디에 있고 이런 또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어떻게 이렇게 이익 개선세를 유지하고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일본 같은 경우에는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전기 업종 같은 경우에는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수출 가동률이 좀 떨어지고 있고요. 또 해외로 공장들이 이전하면서 아이폰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만 무려 1조 엔대를 넘게 수입을 했습니다. 경기 화랑이 수입 물량을 좀 늘리는 그런 결과를 갖고 왔는데요. 이제 무역 적자에도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는 것은 예전에는 엔 약세 국면에서는 수출 가격도 내려서 경쟁력을 도모했지만 지금은 주주 이익을 우선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진을 중심으로 한 경영 전략이 주요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본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2007년 기준으로 해서 해외 생산 비중이 50%였는데요. 지금은 80%에 달합니다. 이런 구조 변화가 수출 물량을 증가시키지 않더라도 기업의 수익으로 돌아가는데요. 이제 문제는 경상수지가 적자가 장기화된다면은 정부나 기업이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일본도 신용 불안에서 피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금리 상승은 계속 진행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자, 이번엔 중국 얘기해보죠. 지난주에 중국의 1월 수출입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한 2-3%씩 증가 정도였는데 모두 다 10% 이상 증가하면서 모두들 깜짝 놀라는 분위기였는데 너무 예상 밖에 좋아지니까 왜곡된 거 아닌가라는 가능성까지 제기가 됐었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상당히 놀랐는데요. 1월 수출이 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원인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무역을 가정한 한머니 유입이 좀 의심이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작년 1월에 홍콩에 대한 수출은 무려 90%나 증가를 했는데요. 올해 1월에 비록 18% 감소했지만 워낙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머니들이 유입이 됐을 거로 보여지고요. 또 춘절 연휴가 1월 말부터 시작되면서 전기나 기계, 의류를 중심으로 해서 밀어내기 수출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한 것은 선진국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유럽연합, 미국, 일본에 대한 수출 증가율이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는 점에서 보면은 올해 중국의 수출 증가율은 지난해와 비슷한 7%대가 예상이 됩니다. 네. 중국의 지표가 참 많았는데 돌아보니까 지난주 금요일에는 물가 지표가 나왔습니다. 1월달 CPI는 2.5% 정도 상승 예상치 부합했는데 PPI가 근 2년 연속 23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시장의 걱정을 키웠습니다. 사실 어떤 분은 우리 산업재 소재하고 연관성이 더 높은 건 PPI다라면서 주목을 하셨었는데 역시 전월보다도 더 하락폭도 확대가 됐죠. 이런 거 보면은 또 중국 경기가 그렇게 빠르게 좋아질 것 같지는 않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1월달 소비자
투자 물가 지수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서 2.5% 상승하면서 전달과 같았었는데요. 하지만 그 체감 물가를 보면은 중국 같은 경우는 스타벅스의 그 카페라떼 톨 사이즈를 비교하면 한국보다 500원에서 한 700원 정도 비싸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물가가 비싼데 통계 수치만 조금 낮은 편이고요. 가장 우려되는 것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마이너스 1.6%를 기록했습니다. 90년 이후 가장 긴 23개월째 디프레션 상황에 빠져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최종 그 수요 회복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철강이나 합성 수주 같은 생산재를 뿐만 아니라 소비재 산업도 지금 부진을 면치를 못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앞으로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공급 과잉 산업에 대한 퇴출을 앞으로 좀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통신이나 환경 같은 전략성 신흥 산업을 육성시켜서 새로운 그 엔진을 찾는 그 작업도 빨라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전인대 이후에는 공공 투자를 좀 앞당기고요. 소규모 경제 지원 방향도 좀 내놓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네. 중국 지표는 잘 나왔다, 못 나왔다 해서 미국처럼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중국의 1월 은행권의 신규 대출 규모가 발표가 됐는데 4년 내 가장 좋았고 예상보다도 한 3,100억 위안 정도 더 나왔다고 하죠. 이를 두고 또 평가하기를 중국의 경기 둔화 우려가 좀 줄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1월 달은 원래 좀 신규 대출이 느는 달 아니죠? 예, 그 중국 같은 경우는 통화와 관련해서는 정책적으로 그 추진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분기에는 전체 대출의 한 근 40% 가까이 그 대출을 하게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니? 기업들이 그 대출 수요가 많을 뿐만 아니라 은행단들 같은 경우에도 신규 자금들을 빨리 풀어서 1년 이익을 미리 앞당겨서 고정시키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강합니다. 이 때문에 1분기에는 좀 늘어나고 그리고 2분기,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차츰 줄어드는데요. 4분기는 1분기에 비해서 거의 반 이하로 떨어진다는 점에서 봤을 경우에 1분기의 통화정책 그 흐름이 전체 그 한 해 통화정책을 자유하는 그런 모습으로 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제 뭐 1월 달이니까 적어도 1분기까지는 좀 한 두세 달 정도 더 봐야겠네요. 끝으로 시간은 없지만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20일에 HSBC 1월 제조 PMI 속보치가 나옵니다. 전달처럼 두 달 연속 조금 개선된다 그래도 기준선을 50을 하회할 거라는 예상들이 많은데 역시 그렇게 보십니까? 그렇게 된다면 역시 중국 경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가 커질 수 있는지요? 네, 블룸버그 같은 경우에는 49.3으로 전달보다 좀 악화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저는 2월 달은 보합권 수준으로 나타낼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주가가 지금 최근에 올라가고 있고요. 전인대를 앞두고서 환경보호나 신에너지 자동차 그리고 금융정책도 느슨하게 하면서 기업 최강 경기가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뭐 그렇게 악화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래요. 지금까지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님과 함께해봤는데 다음 주에는 양회에 관련한 이슈 한번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나무는 멘토입니다. 자, 지난 한 주 우리 옵션 만기일 있고요. 그래서 좀 불확실성이 있었는데 이제는요 거의 뭐 불확실성이 계속 제거되고 있는 아주 안정적인 장세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즈장도 1900을 완전히 지지한 이후에 상승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분 너무 좋습니다. 왜? 떨어질 자리가 없고 올라갈 자리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누가 더 수익률을 많이 내느냐의 게임이지 수익을 못 내느냐의 게임은 아니거든요. 굉장히 기분 좋은 흐름인데요. 과연 그렇다면 오늘 시장은 어떻게 전개될지 제가 한번 예측해봤습니다. 자, 오늘 시장 과연 상승일지 하락일지 오늘장 시장 에너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장 시장 에너지는요 70% 되겠습니다. 즉 어떤 거죠? 장이 70% 확률로 올라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오늘 상승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섰느냐? 세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주말에 미국 증시가 지표 혼조에도 불구하고 상승 마감했어요. 근데 한 주간으로 본다면은요, 올해 들어서 최고 상승률을 보인 미국 증시였거든요. 그래서 종가까지 올려놔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대한 기대감도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외국계 펀드는 조금씩 유출되고 있긴 하지만 이 유출 속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그 가운데 1900터치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 국내 주식형 펀드는요 4개월째 순유입이 되고 있다. 누구의 힘이 강해지고 있는 거예요? 기관들의 힘은 굉장히 강해지고 있다. 여기 부분에서 연기금까지 매수를 하다 보니까 시장은요 수급상의 흐름이 굉장히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이 흐름은 조금 더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자, 그리고요 마지막 하나의 어떤 이슈는요 이 실적 시즌이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이제 대형주들 전부 다 실적 발표 다 끝났죠. 그렇다고 본다면 시장의 비중이 작은 종목들만 대부분 실적 발표인데요. 이 실적 발표 그간 어떤 종목이든지 간에 시장 자체가 이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로 전반적으로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뭐 작은 종목에서 어떤 충격이 나오더라도 개별적인 충격은 있을지언정 시장의 충격은 거의 없을 것 같다. 따라서 이제부터 추가적인 리스크는 분명히 제한된 상황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나라 지수는요 굉장히 안정적인 흐름으로 타고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측하면서 오늘 시장 게이지 잠시만요. 70%. 예. 매매하고 가실게요. 어김없이 찾아왔네요. 오늘장 매매주는요 리스크가 제거되는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가장 급락한 종목들에 대한 매력을 한번 좀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 가져왔냐면요 제일모직 가져왔습니다. 제일모직. 야, 불과 있잖아요. 1월까지만 하더라도요 87,000원 뭐 9만원 근처에서 놀고 있던 종목이 제일모직인데 갑자기요 72,200원 뭐 이렇게 떨어졌어요. 물론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아진 부분이 나타났긴 하지만 그거보다는 너무 상당히 많이 떨어진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당분간 점화 좀 보자면 케미칼이라든지 전자재료 등의 패션 전문 기업에서 어떤 기업으로 전자재료 소재 사업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뿐만 아니라 올해 기대가 되고 있는 거죠. 2차 전지, 분리막 등에서 상당 부분 실적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 화학 부분이 별로 실적이 안 좋았는데 삼성의 울트라 HD TV 출하가 증가됨으로써 올해 영업이익 개선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현 가격이라면 특히 오늘 같은 경우라면 공략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해 드릴게요. 그래서 제일모직 오늘장 뭐 시초가 공략 충분히 괜찮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자, 개장 한 2분 정도 남겨두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동시효과 상황 좀 지켜보면은요. 일단 삼성전자는 약보합선 출발이긴 합니다. 근데 전반적으로 IT군들 강보합선 이상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삼성 SDI 금요일 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오늘도 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일단은요 상승을 했다가 어느 정도 저항을 받겠지만은요 상승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동차군들 전반적인 안정적 흐름들 쪽에서 오늘 출발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융 쪽에서도 오늘 금융지주사들이 저평가가 이제 굉장히 좀 부각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금융지주사들을 오늘 좀 상위 업종에 랭크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고요. 건설주도 전반적으로 이제 약세를 탈피하는 흐름들이 오늘부터 나타날 것 같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요 굉장히 좀 좋은 수직 동향이 나왔기 때문에 이 향후 일단 제조업 관련된 철강이라든지 화학군들도 오늘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니까요. 오늘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는요 상당히 좀 탄탄하게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자, 동시효과 여기서 마치겠고요. 장 시작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5, 4, 3, 2, 1. 개장방송은 나무로와 함께 V차트를 통한 대형주의 목표 주가를 확실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장 시작됐네요. 자, 삼성전자 약보합선 출발이 되고 있고요. 반면 IT군 전반적으로 강세 출발되고 있습니다. 자, LED 관련 종목들도 전반적인 강세 출발한 가운데 2차 전지 관련해서는 LG화 그리고 삼성 SDI 1% 이상 탄탄한 상승 출발하고 있네요.
자, 원달러 환율 4.7원 내렸습니다. 1,059원 출발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운수 쪽, 장비 쪽 보면은요, 자동차, 현차, 기아차 모두 다 강보합선 출발 탄탄한 흐름입니다. 조선주 좀 눈에 띄는데요. 예, 삼성중공업이 2%대, 대우조선해양 2%대, 현대중공업 1.1%대 상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주말 끝난 BDI 지수가요, 조금 상승을 터냈거든요. 그래서 이 조선주들 좀 흐름들은 오늘도 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자, 지수 나왔네요. 10포인트가량 상승했습니다. 1951.74포인트 기록되고 있는데요. 코스닥 또한 524.25포인트로 지금 현재 흐름들 아주 좋은 상황입니다. 금융지수사 전반적으로 괜찮은 상황이고요. 증권사들도 전체적으로 괜찮네요. 이미 오늘 시장은요, 어떠한 업종에서 굉장히 강한 탄력을 보이기보다는 전반적인 시장 상승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흐름을 본다면 오늘 조선주군들이 좀 강세, 그리고 금융지주들이 전반적으로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철강이나 화학 등의 이 중국 관련 소재 산업재군들도 본격적으로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가 되네요.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전이죠. 예, 제가 오늘장 공략주로 추천해드린 제일모직 한번 볼까요? 예, 일단 강보합선 출발입니다. 강보합선 출발되고요. 제가 아까 시가 매수 한번 하자 그랬는데 현재까지는요, 거의 시가가 이 가격 부근이네요. 자, 시가 이 부분에서 점진적인 회복 충분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타이밍이니까 노려보자. 이거 85,000원에서 9만원 하던 주식이 72,800원. 야, 뭐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저는 충분히 매력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간 강세를 보였던 의약주들, 지주사들 전반적으로 큰 흐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시장의 어떤 상승 정도는 충분히 동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외국인들 매매 동향 한번 좀 체크를 해보자면요. 예, 오늘 출발이요. 일단 외국인들 거래소에서 37억 순매수, 코스닥에서 2억 순매수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거래소 동반 매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수급이나 대외적 불확실성이 크지 않는 관계로 오늘 시장은요, 탄탄하게 상승하면서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장 공략주 한번 관심 있게 잘 보시다가 공략해 보시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정말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6월 17일 월요일 우리장 개장 분위기 샘플러스 나무는 멘토님 통해서 전해드렸습니다. 코스피는 갭상승 1950선 보여주고 있고요. 코스닥도 전고점 부근까지 추가 상승해서 8일째 강세를 띠고 있는 아침인데요. 일본 증시도 오늘 같이 좀 반등을 보이고 있네요. 금요일날 엔화 강세 때문에 1.5% 정도 주저앉았었는데 오늘 0.2% 정도 만회하면서 니케이가 14,340선 정도 초반에서 개장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일본의 4분기 GDP 성장률이 개장 직전에 공개가 됐죠. 전 분기보다 0.3% 정도만 늘어났습니다. 이거 전 분기보다 0.7% 정도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했었는데 예상치보다 적게 늘어나서 전망을 하회했다는 분석이 있고요. 연율로 봤을 때도 2.8% 정도 거의 3% 가깝게 상승하지 않을까 했었는데 연율로도 1%밖에 늘어나지 않아서 전 분기 대비로도 연율로도 일본의 지금 성장률이 조금 더디게 회복되고 있음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니케이는 반등에는 성공을 했습니다. 자, 외환시장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KB 외환선물로 가볼까요? 정경팔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1060원대 초반까지 내려서 있었던 달러원. 일단 미국의 소비 심리지수는 예상치를 상회했는데 산업 생산이 6개월 만에 첫 감소세를 띄었다고 합니다. NDF가 많이 빠졌다고 들었는데 오늘 1050원대 진입하고 있는지요? 네, 오늘 서울 외환시장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4원 70전이 하락한 1059원에 개장했고요. 개장 이후 1058원 20전까지 하락한 후에 이 시간 현재는 1058원 7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환율이 하락한 것은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면서 미 연준의 테이퍼링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기 때문입니다. 지난 주말에 발표된 미국 1월 산업 생산은 예상치보다 부진했고요. 반면에 미국의 2월 미시간 소비자 신뢰 지수는 예상보다 호조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일부 지표들이 최근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미국의 이례적으로 추운 날씨 때문이라는 점을 옐런 미 연준 의장 역시 인정한 바가 있고요.
이와 아울러서 최근에 일부 부진한 경제 지표들 때문에 미 연준이 테이퍼링 계획에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옐런 의장은 분명히 했습니다. 그렇지만 시장은 미국의 지표가 혼조세를 보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달러와 약세와 위험 자산 시장의 강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지난 주말에 산업 생산 지표의 부진을 고용 지표 부진과 소매 판매 부진과 연계시키면서 결국 미 연준이 테이퍼링 속도를 늦출 것이라는 전망을 거래에 반영했기 때문으로 보여지고요. 미 연준의 의증과 시장의 기대가 다르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달러원은 지난달 23일 박스권을 상향 이탈한 이후에 1089원 90전까지 상승했고요.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1월부터 2월 초순까지 환율이 상승했던 것은 미 연준이 테이퍼링을 강화할 것이라는 기대감과 중국 경제 지표의 부진이 합쳐진 결과를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 중국의 수출입 지표가 호조를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경제 지표 역시 혼조세를 보임으로써 환율 상승 시에 상승 요인이 사라진 점이 차익 실현성 반락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의 날씨에 따른 영향으로 미 경제 지표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2월 경제 지표가 발표되는 3월까지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이 때문에 달러화가 단기적으로 3월까지는 약세 압력에 노출되면서 달러원 역시 하락 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호주 중앙은행이 호주 경제를 위해서 호주 달러 약세를 바라고 있다는 점은 원화의 강세를 제한할 수 있다고 보고요. 미 경제 지표 혼조세에 따라서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점은 기존의 N1 매도 포진의 형성을 제한시키고 있다는 점 역시 원화가 강세를 지속하는 데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국내 수급적으로는 1,050원대에서 저가 매수가 발생할 수 있고요. 당국의 개입에 대한 경계 심리도 작용하면서 달러원의 하락 속도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는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는데요. 미 연준 테이퍼링에 대한 강한 의지가 드러날 경우 최근 달러와 약세에 대한 차익 실현성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은 달러원이 1,050원대 후반대 중심의 거래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멀리 3월까지 전망도 해주셨는데 일단 지표 부진 때문에 테이퍼링 속도가 늦춰지지 않을까라는 분위기 속에 지금 달러와 약세가 진행되고 있지만 이번 주 FOMC 의사록에서 또시 그 매파적인 그런 발언이 확인된다면은 달러는 재차 반등도 가능하겠다 이렇게 전망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KB 외환선물 정경파 팀장님과 함께 봤습니다. 분석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50선까지 회복해 있는 아침 상황 돌발 종목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는 한국전력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금요일 날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 이 두 종목의 상승세가 아주 두드러졌었는데요. 오늘 한국전력이 또 한 번 신고가를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현대 로템도 화제였었죠. 우크라이나 고속철 수출한 물량 전량의 중단 소식이 있었었는데 10% 이상 급락했던 현대 로템이 오늘 일단 하루 만에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슈가 좀 있었죠. 비트코인 가격 자체가 폭락했다는 주말 뉴스가 전해졌었는데 역시 관련주들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JC현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겠는데 돌발 종목 분석 들으러 압구정으로 나가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에 계시는 김근호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전력 지난번에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가격 올라가는 건 정말 처음 본다고요? 네, 맞습니다. 오늘 또 신고가가 나왔는데요. 일단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적인 이슈는 역시나 이 실적에 대한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계속적으로 공공기금, 공공요금들이 계속 인상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갔을 때는 계속적인 모멘텀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한국전력이 올 들어 52주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좀 갈아치우고 있는데 지난해 영업이익이 6년 만에 일단 흑자로 돌아선 부분이 가장 크고요. 그 이후에 외국인의 매수가 굉장히 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기관의 매수도 좀 가세를 했고요. 일단
올해 실적 개선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도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올해 한전의 영업이익이 약 6조 정도 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너무 또 긍정적으로만 보면 안 되겠죠. 결국에는 안 좋은 부분도 좀 따져봐야 되는데, 가장 좋은 부분은 역시나 이 흑자 전환 이후의 실적 개선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어두운 면을 좀 살펴보자면, 일단 원전 폐기물의 사후 처리 비용이 일단 적절한가 에 대한 이 사회적 논의, 이 부분이 올해 좀 진행될 수가 있는데, 사후 처리에 대한 충당금이 늘어나게 될 경우에는 일단 비용 증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실적이 좀 줄어들 수는 있다. 실적 개선에 어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부분이 올해 어떻게 좀 작용이 될지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상태까지는 중요한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 훨씬 더 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좀 강하게 올라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외국인들의 수급과 기관들의 수급은 굉장히 좀 많이 참여가 됐습니다. 특히나 외국인들의 매수입이 굉장히 좀 눈에 띄는 부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외국인들이 3만 원 한 중반 정도에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좀 들어왔고요.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평균 단가를 한 3만 5천 원에서 6천 원으로만 잡아도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오른 부분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견조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봉상, 월봉상, 일봉상 다 신고가가 났기 때문에 일단 월봉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4만 원대 도전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어지겠죠, 이제는. 그러니까 4만 원 가격 트라이가 과연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이 부분에 대한 관심이 이제는 좀 나와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일단 실적 개선에 대한 부분은 충당금 일시 반영 이 부분이 아직까지는 좀 수면 위로 드러나진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공요금 인상에 따른 실적 개선의 지속적인 가능성 이 부분에 훨씬 더 무게를 두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큰 이슈가 있었죠. 이 해외 쪽에서 불어닥친 악재 때문에 한순간에 시총이 약 2천억 넘는 수준의 증발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이 우크라이나 고속철의 무기한 운행 중단 소식에 따라서 결국에는 금요일장 굉장히 좀 많이 빠졌고요. 거래량도 굉장히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면서 좀 많이 빠졌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이 부분보다는 좀 수급에 좀 눈을 돌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금요일날 기관이 굉장히 좀 많이 던졌죠. 그리고 외국인은 좀 받아가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특히나 근데 중요한 것은 개인들이 많이 받아갔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어떻게 시나리오가 좀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기관들의 수급이 한순간에 좀 많이 빠져나간 것이 가장 큰 약세 요인이 아니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대로템 쪽에서는 일단 우크라이나 철도청이 지난 12일 현대로템으로부터 수입한 이 교외석 고속철 10편에 대한 운행을 전면적으로 좀 중단을 했고요. 이 해당 고속철은 우크라이나 키예프 그리고 카리코프 도네스크 등을 연결하는 우크라이나 익스프레스 전동차라고 좀 알려졌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속 전동차 10편을, 그러니까 한 90량 정도 되는데, 우크라이나의 공급 계약을 2010년도에 현대 종합상사하고 가서 우크라이나하고 계약을 체결했는데, 일단 원인을 파악 중에 있고요. 이 부분이 좀 파악이 된다면, 다시금 좀 반등에 대한 낙폭과대에 의한 반등은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만약에 이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악재들이 좀 돌발한다면 기술적 반등 이후에 굉장히 좀 지리한 횡보 약보합 수준의 계속적인 주가가 좀 머무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잘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좀 오르는 부분은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인 반등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공방이 좀 치열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시간이 좀 지난 이후에 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분명한 것은 금요일날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좀 나올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시급한 것은 3만 원대 주가를 좀 회복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이 문제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판단하시고, 이 우크라이나 쪽에 파견된 현대로템 민원들이 어떤 소식들이 나오는 대로 계속적으로 좀 체크를 잘 신중하게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마지막 종목은
이 비트코인 관련된 종목들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좀 약세가 나온 이유는 뭐 비트코인 가격이 또 한번 급락을 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면서 비트코인 종목들이 재차 좀 하락세를 보여주는데 일단 대부분의 종목들이 고점 이후에 좀 눌리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 회사가 나쁘다, 뭐 회사가 좋지 않다 이 부분보다는 저 개인적으로는 일단 어느 정도 재료가 1차적으로 시장에 돌발이 됐고 어느 정도 좀 투자자들에 의해서 소진이 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만큼 다시금 좀 올릴 수 있는 어떤 강한 모멘텀이나 소식이 나오지 않는 한은 일단 주가는 조금 하향 평준화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뭐 테마 종목의 가장 큰 특징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고민들을 잘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과연 조정의 끝인가 이 부분을 좀 잘들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오늘이 그렇게 조정의 끝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번 더 좀 풀렁일 가능성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져보고요.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봤을 때는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비트코인 관련주 조심하자라는 얘기까지 돌발 종목 분석으로 들어봤습니다. 추가 특징주 분석은요, 스튜디오에서 들어볼 텐데, 오늘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YG엔터테인먼트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동시 결정 소식이 들려오면서 지금 급락하고 있는데요. 코웨이와 네이버까지 동반해서 신고가를 다시 쓰고 있고요. 삼성중공업은 수주 소식 때문에 오늘 아까 이제 조선주 강세다라고 샘플러스 나오는 멘토님이 짚어주셨는데 수주 소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일부에서 오늘 상한가 예상 종목군으로 AI 테마를 미리 다뤄드렸었죠. 역시 예상대로 AI 재확산 움직임 때문에 테마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만 상한가 치는 종목이 아침에 보이지는 않는데 YG엔터테인먼트부터 분석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네, YG엔터테인먼트가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엔 그렇게 큰 악재는 아닌 것 같아요. 유상증자는 한 500억 정도, 532억 정도 유상증자를 하고 전체 주식수가 115만 주고요. 한 지금 주식수 기준으로 치면 한 11.5% 정도 유상증자를 하는 것이고, 근데 무상증자를 이제 지금 주식 갖고 계신 분들 한 주당 0.3주, 그러니까 세 주를 갖고 있으면 한 주 가까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0% 정도 무상증자를 하는 거예요. 주식을 그냥 무상으로 준다라는 것이죠. 규모로는 한 300만 주 이상 나오기 때문에 347만 주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YG엔터테인먼트 주식 수가 한 1000만 주 가까이 되는데 이제 이게 한 500만 주 가까이 늘어나면서 한 44% 정도 주식수가 이제 늘어나는 효과를 보이는 것이죠. 주가가 좀 빠지는 이유는 물량 부담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1000만 주에서 1500만 주 가까이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50% 이상 늘어나게 되면은 물량이 좀 많아지기 때문에 좀 주가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에 제약이 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고, 또 이제 유상증자를 어쨌든 하는 것이죠. 한 530억 정도. 그렇다면 이 부분이 대주주가 참여를 하지만 기존 소액주주에 대한 실권에 대한 우려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가 뭐 엄청나게 다른 기업처럼 엄청나게 어떤 문제가 있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끔 이렇게 유무상증자를 동시에 하는 회사가 있어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거는 유상증자라고 말하기 좀 어중간한 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주식을 또 주는 것이거든요. 물론, 기존에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주식을 받는 것이지만 또 이 사람이, 유상증자를 하는 것만큼의, 오히려 그보다 더 늘어난 주식을 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유상증자는 10%고 무상증자는 30%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이다. 그리고 유상증자를 하는 금액 자체도 46,000원대이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것이지, 이게 회사가 안 좋아서 다른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자본 잠식이어서 이거를 탈피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자체가 조금 더 하락은 나올 수 있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상증자 자체가 워낙에 낮게 46,000원대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가격대에서 할인율을 본다라면은 추가적으로 20% 정도 할인율을 더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전체 10%이기 때문에 한 2에서 3% 정도 할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무상증자도 30%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적인 하락은 나올 수 있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만약에 나는
지금 하락을 맞았기 때문에 유무상을 그냥 받는 게 좋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주가 자체도 낮게 형성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보유하시는 게 좋을 것 생각을 하고 있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좀 주가 흐름을 좀 확인하자. 56,000원 정도가 지지력을 체크를 하고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 오히려 56,000원이 무너지게 되면은 추가적인 하락을 한 53,000원대까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4월 23일하고 24일 정도가 납부일이기 때문에 그 전에 주식을 보유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유가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길 바라겠고요. 코웨이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 시장 예상치를 10% 정도 상회해야 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죠. 그래서 주가가 올라왔는데 어쨌든 신고가 연출하다 오늘 약간 차익 매물이 쏟아지면서 약세로 전환됐습니다. 일단은 렌탈에 대해서 그 코웨이가 상당히 강세를 띠고 있는 업종군이죠. 그리고 웅진그룹의 자체가 최근에 워크아웃도 졸업을 하면서 이런 이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렌탈 산업 자체가 더 계속 커지고 있죠. 특히 코웨이는 뭐 옛날에는 정수기였지만 정수기에서 비대, 뭐 최근 들어서는 뭐 침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까지 렌탈 사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의 그 실적 성장세가 기대가 되고 있고, 또 하나가 한 2년 동안 가격 인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보신다라면은 그 내수주들 혹은 뭐 공기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요금 인상에 대한 이슈가 상당히 화두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코웨이 같은 경우도 요금 인상이 좀 단행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기대가, 그렇다면 뭐 실적 자체도 매출 자체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평가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 일단은 신고가 연출시켰다는 부분들 보신다라면은 코웨이 같은 종목군의 특성이 뭐냐면은 한번 가격이 올라온 다음에는 행보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여주고 나서 어떤 또 실적이 또 좋게 나오면 또 올라오고, 그리고 또 행보세를 보여주는 모습을 띠고 있다는 것이죠. 네. 이러한 패턴을 본다면 계단식 상승의 전형적인 패턴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지수대에서 한 5,000원 정도에서 올라왔다고 친다라면은 기존의 패턴을 본다라면은 보통 한 10에서 15% 정도 올라오고 나서 행보세를 보여줬다고 생각을 한다라면은 65,000원 정도가 스타트 라인이라면은 10에서 15% 정도 되는 자리는 한 7만 4,5,000원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7만 3,4,000원 혹은 4,5,000원대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뭐 좀 더 보유하시는 게 좋고요.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한 69,000원 초반 혹은 7만원 초반에서는 매수가를 타진해 보셔도 분할로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 회사는 아시다시피 거래량이 상당히 적다라는 부분들 체크를 하면서 변동성이 조금 연출될 수는 있다라는 거 생각을 하고 대응하시면 좋겠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가 이제 라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깜짝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리고 나서 외국계 매수 청구가 계속 들어와 주면서 오늘도 신고가 연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주가 자체는 어찌됐든 직전 고점대에서 한 75, 6만 원대에서 행보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부분들은 네이버가 작년 12월 말서부터 1월 말까지 조금 약세를 좀 띄었던 것 중에 하나는 라인의 성장성의 정체를 좀 띌 수 있다. 라는 우려감 때문에 주가가 하락했던 것인데, 이번 실적을 딱 뚜껑을 열고 보니까 웬걸 훨씬 더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 오히려 더 매출 성장성이 더욱더 높게 적용했다는 부분 때문에 주가가 올라왔다는 것이죠. 근데 라인에 대한 기대감으로는 이미 주가 자체가 엄밀히 따지면 40만원대에서부터 76만원대까지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이유는 라인 때문에 올라온 것이지 네이버의 성장성 때문에 올라온 건 아니라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그 부분을 이제는 확인시켜줬다는 거예요. 이번에 주가 실적 발표로 인해 가지고. 그렇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이 확인시켜준 부분들이 추가적인 모멘텀을 작용하려면은 1분기 실적 발표를 좀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까지 이번에 라인의 그 매출 구조를 보신다면 약 한 80% 정도는 일본 관련해서 매출이 나온 것이고, 나머지 이제 한 20% 가까이가 동남아시아라든지 유럽 쪽에 나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1분기 때 새로운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일본에서 이제 동남아시아나 유럽 쪽으로 이제 실적
점유율이라든지 이런 증가율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여부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가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80만 원대까지는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좀 높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크게 본다라면은 지금 주가 자체에서의 그 편차는 심하지 않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80만 원, 81만 원 갔다가 다시 또 한 75, 6만 원대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서의 뭐 급락은 나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 그래서 하반 경직성을 확보해야 되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승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예전처럼 급등세로 올라가기보다는 점진적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체크를 하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페트로나스사로부터 그 부유식 액화 석유가스 저장 설비를 약 한 1조 5,600억 정도 규모의 네. 수주를 했다고 합니다. 계약금만으로 따져도 최근 매출의 규모 대비해서 한 10% 정도 규모를 차지할 정도로 큰 금액이고요. 최근에 조선주들 우려감이 좀 있었고요. 특히 삼성중공업이 그런 경우 최대 타격을 받으면서 주가 하락도 상당히 컸었죠. 이전에 삼성중공업이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다고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실적 개선 속도가 늦다 보니까 가장 우려감이 크게 작용을 하면서 45,000원대에서 3만원대까지 거의 뭐 30% 이상 급락이 나왔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선진국 증시도 좀 완만한 다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 역시 뭐 경기 회복이 되거나 올해 그 화두는 화학이라든지 조선주들의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적 새로운 수주 소식이 나왔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약간 매물 부담감이 상당히 높게 작용하고 있다는 부분들. 지금 계단식으로 한 4개월 가까이 주가가 하락세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매물 부담감은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매물 때는 지금 봤을 때는 한 3만 한 4, 5천 원 정도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만 4,500원이나 3만 5천 원 돌파업을 확인하고 접근하셔도 나쁘지 않다. 또 그 자리가 돌파가 돼야지 이번에 찍어줬던 3만 한 1천 원대가 바닥이라는 게 확인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어떤 실적 새로운 수주 소식으로만 접근하기보다는 추세라든지 가격의 흐름을 체크를 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조선주 중에는 여전히 뭐 대우조선해양이 가장 탑픽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끝으로는 AI 관련된 종목군들 약간 이제 그 소강 상태를 보인 듯 하다가 이번에 그 충남 그 청양 지역에 유경오리 관련해서도 AI 재확산 얘기가 좀 나왔죠. 그러다 보니 관련된 종목군들 파루, 제일바이오, 뭐 이글벳 등이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 자체가 이제 한번 파동이 끝났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번 가게 올라왔다가 이미 그 상승폭을 다 반납을 시켰죠. 반납을 시킨 상황에서 반등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이전과 같이 추세대로 올라올 수는 없다. 테마가 이제 꺾인 상황이고 그로 인해 가지고의 그 주가 흐름 자체는 올라오다가 다시 또 흘러내리는 모습을 띌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AI 확산 이러한 걸로 인해 가지고 주가 자체가 올라오기에는 이미 늦었다. 그리고 이미 좀 살처분한 만큼은 살처분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을 갖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AI 테마까지 오늘 형성된 아침 분위기 전해드렸는데 오늘 또 다른 테마가 있습니다. 부산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가 있었죠. 여수에 이어서요. 때문에 역시 폐기물 관련 업체인 코엔텍, 인산 ENT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주 금요일날 이미 부동산 경기 회복세에 따라서 약간 꿈틀했었던 현대산업이 오늘 아침만 7%대 추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신고가인데요. 현대산업 무섭게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차이나그레이트도 저평가 해소 기대감 때문에 이틀째 강세를 띠고 있고 유니스는 이틀 연속 강한가 그리고 서울신용평가가 아이핀 사용 확대 기대감 때문에 무려 사흘 연속 가격 제한폭까지 올라 있습니다. 아비스타의 흑자전환 소식까지 돌발 종목 분석해 주셨던 김근호 연구원님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김근호 연구원님. 네, 일단 가장 먼저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한데요. 또 여수에 이어서 부산도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된 이슈 때문에 결국에 오늘 이
이 피해 복구와 관련된 종목들, 뭐 Y엔텍, 코엔텍, 웰크론 같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강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단 굉장히 좀 안타깝긴 하지만 이미 발생이 됐기 때문에 언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선으로 빠르게 좀 처리가 가능하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향간에는 여수보다 좀 더 피해가 클 수 있다, 여수보다 좀 문제가 심각할 수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는데, 일단 여수 때와 좀 비견해 봤을 때는 뭐 전 어떤 국민들의 노력,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빨리 처리가 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부산도 역시나 정부의 정책 대응,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주민들이나 공공기관들의 어떤 노력, 자구 노력, 이런 부분들이 합쳐져서 결국에는 가장 좀 빠른 복구가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뭐 종목들의 시세는 일단 뭐 모멘텀이나 이슈가 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역시나 오늘 가장 시세가 좀 나오지 않았었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재료가 좀 노출이 된 부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는 너무 맹신은 하지 마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현대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건설주 중에서는 거의 독보적이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현대산업의 특징이 이 해외에서 현장이 많지 않고요. 또 국내 현장들이 많고, 또 한 가지는 이 현재 미분양이 좀 급속히 해소되고 있다, 부동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라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뭐 현대산업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유독 현대산업만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현대산업 개발의 주택 사업 비중이 이 다른 건설사에 비해서 굉장히 높습니다. 이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현대산업 개발인데, 특이하게 국내의 주택 사업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이슈들이 발생할 때는 현대산업이 가장 큰 모멘텀이나 확대, 상승을 좀 받을 수 있는 수혜주라고 좀 평가가 되고 있고요. 해외 쪽에 현장들이 부실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굉장히 좀 눈에 띈다.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해외 쪽에 무리한 사업들을 진행들을 안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안정적이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강하게 좀 올라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말씀 드리겠고, 차이나 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저평가 구간에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수준이 너무 사실 급등한 이유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기업들, 국내에 상장되어 있는 중국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느낌은 일단 차이나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는 거죠. 결국 몇 종목들이 상장 폐지가 되고 정리가 되면서 차이나 디스카운트들이 점차적으로 좀 해소가 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좀 수혜가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나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겠다. 유니슨 같은 경우에는 일단 관리 종목 지정에 따른 우려 때문에 계속적으로 좀 급락이 되고 있는 모습. 사실 풍력종에서 유니슨을 믿었던 분들이 굉장히 좀 많은데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일단 4개년도 연속 영업 손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관리 종목으로 좀 지정될 수 있는 부분이 우려감에 나오면서 결국엔 투자자들의 외면을 좀 받고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하락세는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IPN 확대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종목들이 좀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신용평가도 그렇고 뭐 한국정보인증도 그렇고요. 이 IPN이라는 게 사실 이 온라인 뭐 주민번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단 이 IPN을 가지고 정부가 주민번호 대체 기능으로 확장시키겠다라는 의지들을 표명하면서 결국 계속적인 확대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요. 주민번호를 유통하는 데 있어서 최소화를 시키겠다. 그러니까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겠다라는 의지가 좀 느껴지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지속적으로 강세가 나올 수 있다. 그러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구간이 아닐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비스타 같은 경우에는 디샹그룹과의 시너지 효과, 일단 국내 산업 같은 경우 낮은 기조 효과, 뭐 브랜드 리뉴얼에 따른 실적 개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중국 시장의 호조입니다. 이 중국 사업의 호조로 올해 큰 폭의 이익 증가가 예상되고 있고요. 이 중국 전역의 A급 도시를 타겟으로 해서 올해 연말까지 20개의 매장을 확보할 계획에 있는 이 BNX라고 하는 세컨 브랜드를 올해 7월에 런칭을 할 계획이고요. 이 디샹그룹과 합자 사업이 올해 7월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국내 쪽의 개선, 거기다가 플러스 중국 쪽의 호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강한 모멘텀을 형성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이틀 연속 반등해서 1950을 조금 전까지만 해도 찍었었고 코스닥은 하락 반전돼 있는 상황, 원달러 환율은 한 달 만에 1,050원대 재진입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먼저 유창희 대표님께 조언 좀 부탁드려야겠는데 금요일 날은 자동차가 강했는데 오늘은 조선, 건설, 금융까지 이제 1950 정도 오니까 다들 한 번씩은 상승세를 보여주네요. 네, 지금 순환매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금요일에 강했던 업종군들을 다시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특히 자동차 업종군들, 그러니까 제가 IT, 자동차, 화학 쪽을 관심을 갖고 있는데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일단 기간 조정이 잘 이루어지고 나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의미 있는 매물대 돌파도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차 같은 경우 좀 관심 있게 보셨으면 좋겠고 현대모비스가 오늘 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종목도 마찬가지로 계속 31만 원대를 저항으로 작용했었는데 1년 넘게. 근데 이번에도 저항으로 작용할지 아니면 돌파할지를 좀 봐야 된다. 근데 일단은 고점대 왔을 때는 돌파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부분들을 좀 참고를 하시면서 접근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520선대는 확실히 부담스럽다 하셨던 우리 김근호 연구원님께도 오늘장 한마디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지난주에는 대형주 가운데 화학주가 좋아 보인다라면서 관심 영역을 확대할 것을 주문하셨잖아요. 전반장의 전략 부탁드리겠습니다. 1950 정도까지 와버렸네요. 네, 일단 대형주 위주 라는 것보다는 일단은 코스닥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제가 대형주에 대해서 조금 언급해드린 부분이 있고요. 이 코스닥 같은 경우 제가 말씀드렸듯이 520선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좀 공방이 치열할 것이다. 그러니까 520선을 중심으로 해서 만약에 오버슈팅이 조금 나오면 제가 현금화를 좀 해두시라는 말씀을 좀 드렸었고 제가 지난주부터 이 화학주 그리고 코스닥보다 대형주에 단기적으로라도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얘기를 좀 드렸었는데 그 생각은 일단은 좀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중에서는 자동차, 화학 이 정도는 좀 봐줘도 되지 않을까. 특히나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요. 코스닥을 죽어도 나는 코스닥을 해야겠다. 중소형 종목이 아니면 나는 주식을 하는 의미가 없다. 이런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에게는 개인적으로 IT 부품주 중에서는 몇 종목들,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좀 나오는 종목들, 특히나 FPCB는 여러 가지 이슈들에서는 꼭 끼기 때문에 이 소재업체인 이녹스나 이 FPCB 부품업체인 BH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강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AMOLED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지난주부터 슬슬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소재 쪽에서는 덕산아이메탈이 가장 좀 유명할 거고요. 장비 쪽에서는 역시나 AP 시스템이 가장 돋보이는데 이제는 AMOLED 종목들도 한 번은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시기가 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AMOLED 쪽에서는 AP 시스템 정도를 좀 보시고 또 한 가지 관심 있으신 시장이 게임주일 텐데 최근에 역시나 모바일 게임주, 온라인 게임주 전체적으로 다 올라오는 느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더 사야 되느냐, 게임주를 더 가져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 하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가지고 계신 분들은 더 가지고 가셔도 되는데 신규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자리에서는 그렇게 크게 게임주들이 매력이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이 되고요. 그래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은 가지고 가시되 신규로 접근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보류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언급해드렸던 종목 그리고 업종을 여기다 또 하나 좀 추가를 하자면 아직 바이오나 제약은 조금 시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제약은 너무 섣부르게 좀 접근하시는 것보다 조금 신중하게 좀 시간을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업종 중에서는 또 LED 업종을 저는 개인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반도체가 가장 유명할 거고요. 그리고 2등 업체인 루멘스. 사실 조명 비중은 서울반도체가 훨씬 더 좀 높은데 루멘스의 조명 비중도 점차적으로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루멘스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매력은 서울반도체보다는 조금 더 있고요. 이런 부분들을 좀 봤을 때는 올해 2014년도에 LED 종목들이 많이 움직일 가능성은 있다.
그 이유는 사실 백열 전구, 백열 조명의 이 원천 차단, 그리고 LED 조명의 비중 확대, 이 부분이 올해 원년이기 때문에 이 코스닥 쪽에서는 제가 언급해드렸던 FPCB라든지 AMOLED 쪽의 장비 업체, 그리고 LED 이런 종목들만 좀 보셔도 단기적으로는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형주 쪽에서는 뭐 자동차 관련된 종목들, 그리고 화학업종 이런 두 업종을 좀 보시면 단기적으로는 좀 압축해서 좀 움직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좋아하는 바이오나 제약은 조금 더 시기를 봐서 말씀을 드리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게임주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영역이지 신규 매수는 추천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죠. 지금까지 유스탁 유창희 대표님, 메리츠 종금증권 압구정 지점의 김근호 연구원님 도움 말씀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950선까지 회복해봤던 아침. 약간 50선을 내주고 있긴 한데 선물시장 분위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까요? 알아보고 필요한 전략까지 챙겨보겠습니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 주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날 투신권까지 같이 사주진 못했는데 외국인이 6천 계약 이상 대량 순매수하면서 254대까지 한번 찍었었죠. 오늘 아침도 갭상승. 근데 약간은 처져 있네요. 255대까지도 오늘 아침 찍어는 봤습니다. 필요한 황금 라인까지 부탁드리죠. 네, 일단 이 시장은 시간차를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고요. 주간장에서 찍어야 될 고점 자체가 기관에 의해서 계속 어제 고점을 찍어내지, 지난 증시에서 한 주 동안 찍어내지 못했다는 것을 야간 증시에서 늘 찍어내는 모습들이 지금 템포들이 만들어졌는데요. 오늘은 아쉽게도 시장 출발과 함께 해외발 동반 갭 상승 이후에 외국인들만이 나홀로 매도 우위 쪽이 확대가 되고 있다. 그 부분 속에서 기관계 쪽도 조금 다시 한번 하방 베팅 쪽이 좀 더 강화되면서 같이 지금 눌러주고 있다라는 관점인데요. 아쉽게도 오늘 찍을 만큼의 고점은 또다시 거의 찍은 것이 아닌가 지금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일단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주도 주체가 누구냐, 시장을 핸들링을 누가 할 거냐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어야지만 그 어느 때보다 편안하게 이보다 좋을 수 없다라고 대응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현재 외국인 장세 쪽으로 분명하게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 후반부터 그렇게 더더욱더 확정이 좀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요. 개인들만이 나홀로 매수, 외국인과 기관계 소폭 이 금융투자 창구 쪽. 이 얘기인즉슨 무슨 얘기냐면 금융투자 창구 쪽이나 투신, 연기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기관은 거의 대부분이 관방세가 좀 들어와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누적의 합성 포지션이 3월물에 대한 동시 만기들이 잡혀있는 시점에서 옵션 이제 막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선물에 대한 데이터 값에서 누적 포지션을 좀 더 확대시킬 만한 요인은 없다라는 거겠죠. 조금은 부담스럽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이 기준 속에서 선물 시장과 마찬가지로 종목군들 쪽에서 갭 상승 이후에 음봉으로 전환되는 종목군들이 조금 확대되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을 올라가는 폭 자체를 또다시 제한적으로 반등으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들의 나홀로 매도 출발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이겠고요. 옵션 시장 쪽, 콜옵션 시장 쪽의 추이가 좀 더 거래가 활발하다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왜 그런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주말 이제 저도 부분에서 활동을 좀 했었는데요. 현재는 이런 얘기까지 돕니다. 악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둔감하게 받아들이면서 호재 쪽으로 인식하고 있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라는 부담 요인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해외 증시 쪽이 계속 반등치가 들어오게 있고 또한 중요한 기술적 자리를 다 메꿔가면서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커플링 현상 쪽으로 지금 걸려들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처음에는 옵션 만기가 끝나고 나서 시장 조정이다라고 여론을 형성하니까 바로 금요일날 급반등을 만들어냈고요, 외국인들이. 그리고 나서 또다시 여론몰이 쪽에서 추가 상승 쪽이 이젠 강하다. 여기서
보니까요. 개인 투자자분들 많이 적정하시는 게 1차 1960대 그리고 2차가 2000포인트대를 얘기를 하는데요. 자, 1960대는 누구나 알고 있는 위치다라고 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이라면 다 알 수 있는 지수대거든요. 모든 지표값들이 거의 다 말해주고 있는 위치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그 부분까지는 반등치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 옵션 쪽으로 좀 드라이브 자체가 좀 강하게 걸리고 있다라는 관점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풋옵션 좀 그에 반해서 많이 한산하다라는 특징입니다. 자, 옵션 만기 이후에 메이저인 외국인과 기관계는 공격적인 성향을 전혀 붙이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고 1차 공격적을 만들 준비에 속임수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선물 쪽의 수급을 가지고 누적을 가지고 웹더덕 현상, 즉 선물의 지수의 놀이로 인해서 종목을 흔들어대는 장세가 이번 3월물에는 나온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던 그것에 대한 전초전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파생하시는 분들은 그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한 포인트, 자산을 증식하는 지름길에 장세 쪽으로 좀 들어와 있는 것 같고요. 프로그램 쪽에서는 차익과 비차익, 현재 베이시스, 이제 2월 옵션 만기 끝나고 나서 이제 막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 노출되려면 이번 주 한 주 정도의 흐름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 관점에서 일단은 베이시스 자체가 호전되니까 매수의 쪽으로 점쳐지고 있다는 것이 가장 특징.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적으로 일봉상을 놓고 본다라면 추가 반등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라는 구간. 그 이유는 기관이 고점을 계속 못 가끔 막았었지만 그 부분들을 외국인들이 받아주면서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오늘 고점을 일단 찍은 것 같다. 255.95짜리 찍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외국인들의 수급 자체의 스위칭이 좀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장 대응 전략 쪽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은 계속 외국인들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를 분명히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의 규모가 현재 맥스 2,100억대 부분까지 좀 들어와 있는데요. 아마 아나운서께서는 계약수로 지금 많이 언급을 하고 계시고 대부분이 여러분들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접하시거나 리딩을 접하실 때도 계약수로 언급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하고 마찬가지로 똑같이 금액으로 얘기하고 있는 분들을 본 적이 사실은 저는 없습니다. 그런데 남들과 차별화를 두기 위해서 단순하게 그냥 고집을 피는 것이 아니라 저는 금액을 가지고 드라이브 자체의 분석법을 따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현재 기준점에서 2,100억대가 넘어서서 3,000억대가 넘어선다라면 시장은 아쉽게도 갈 자리에서 더 가지 못한다. 그런데 외국인들의 주도에 의해서 못 가기 때문에 그 부분 조금 조심하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수급 분명히 특징적으로 보시면 좋겠다. 따라가 보자라고 한 주 동안 말씀드리겠고요. 오전장 황금 라인 255.30입니다. 요 부분에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방송 부분이 조금 늦게 시작이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겠고요. 이미 저희도 깔끔하게 오늘 너무 깨끗한 속임수 없는 장세가 지속돼서 이미 매매가 벌써 오전장 매매는 종료가 다 됐습니다. 매수와 매도를 벌써 다 매매를 하고 정리를 해서 이익 실현으로 다 빠져나왔다라는 관점이겠고요. 현재 255.30 아래쪽에 형성되니까 매도가 유리한 장세로 들어와 있다. 외국인들 매도 우위 그리고 황금 라인 아래이기 때문에 매도 전략, 고점 매도 전략 써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브레이크 자리는 또 주쌤과 가족들의 영역이니까 저희는 잘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확실한 거는 오늘 이미 고점은 다 나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외국인들 지금 팔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외국인들 수급을 잘 살펴보자라는 팁도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주쌤, 샘플러스 김도영 멘토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선물시장 전략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1950을 찍었습니다. 박스권 상단 정도까지 사실상 온 건데 악재는 많이 해소된 느낌이지만 상승 모멘텀, 트리거는 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520선에서 버거운 코스닥은 8거래일 만에 강세 행진을 멈췄고요. 일본도 역시 4분기 GDP가 별로 좋지 않은 데 따라서 상승 출발했다가 반락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050원대 한 달 만에 재진입했다가 낙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출발 진시와이드 마칩니다. 고맙습니다.